자, 2015학년도 중등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교육학 문제 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문제 자료 한부 그리고 풀이 자료 한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료는 많이 보셨죠? 시험 때 많이 보셨잖아요. 시험 치시면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열심히 분석하셨던 문제라서 지긋지긋하게 보실 거고, 관련해서 이제 풀이 자료, 저희 자료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쌤들 궁금하신 건 올해 문제 경향성, 그리고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수? 나는 대략 몇 점 정도 나올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남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그래서 몇 점 정도면 합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점수일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체감하는 난이도가 좀 높게 많이 느껴졌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꽈락 얘기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꽈락만 아니면 돼. 뭐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닐 거예요. 꽈락 얘기를 가지고 운운하는 건 꽈락이 아니면 괜찮다. 이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작년 시험이 점수가 굉장히 후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작년 첫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후한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올해는 그것만큼은 물론 그렇게 후하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지금 3점짜리 5개가 아니라 4점짜리 4개로 만들어진 부분을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4점짜리 4개라는 부분은 그 각각의 부분에서 부분 점수가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 확실히 있어요. 한 항목을 틀렸을 때 거기서 모조리 다 날아가기보다는 그다음에 4점을 감점한 채점자 입장에서 4점을 감점하는 거랑 3점을 감점하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3점은 통째로 날려도 큰 부담이 없는데 16점 중에서 4점을 그냥 날린다라고 하는 건 채점자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이 커요. 이 시험이 얼마나 무거운 시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조금씩은, 대부분은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꽈락을 운운하는 정도는 아닐 거고, 내려가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총 4개 중에서 문제 분석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약하게 쓰셨던 파트가 학습 조직 파트일 거예요. 학습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알고 쓰신 분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해서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고 조직 원리를 썼다,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알고 있는 교육 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교사론에서 공부를 했던 여러 사항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것저것 창작해서 쓰셨잖아요. 그죠? 창작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마지막 항목을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큰 감점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항목 자유교육 있잖아요. 자유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되게 초반부터 많이 강조를 했고 여러 번 봤었어요. 그래서 문제할 때도 그 내재적 가치, 그다음에 위기지학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 올해 5급 시험에서 이런 뉘앙스를 되게 풍겼어요. 5급 그 교육행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역사 철학 파트에서도 위기지학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주의 철학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뜬금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좀 원래 기본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는 철학적 관점이 그렇게 많이 강조가 안 됐었는데, 올해 문제에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자유교육이 그러니까 자유교육이라든지 교육의 내재적 가치라든지 뭐 본질적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봤어서 이 부분이 어려울까? 자유교육은 그냥 쉽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유교육 파트를. 그래서 자유교육을 잘 쓰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근데 뭐 내재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점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4점은 다 받지 못하더라도 한 2점대 점수까지는 나올 법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편차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기 부분은 의외로 쌤들이 쓰실 때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대부분은 점수가 발생할 영역이에요. 동기 부분은 뭐라도 3가지를 말이 맞게 썼으면. 꼭 저희가 켈러의 악시론을 가지고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수업 설계 기법에서 우리가 그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얘기만 해줬어도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이, 논리적인 부연 설명이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점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정 설계 파트에서 이게 지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 백워드냐, 타일러냐. 근데 백워드에 가깝습니다. 이건 타일러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희 답안에, 예시 답안에는 타일러 이야기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거의 백워드예요, 백워드.
성취평가제 관련해서도 저희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 트렌드 자체가 평가 제도 자체가 성취평가로 바뀌었고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교육 과정 설계 기법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게 백워드 설계가 될 수가 있고 문제에서도 보면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설계 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워드로 가는 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변별력을 가진 항목이 과정 파트예요. 과정. 그러니까 그 학습 조직은 다 못 썼고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썼을 거고 자유교육은 잘 썼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이상한 소리를 쓰지 않았으면 일부 점수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고 하여튼 많이 잘 썼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동기는 괜찮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과정 파트에서 백워드의 개념이 충분히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점수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정말 조심스러운 예측. 나중에 안 맞다고 해서 안 맞잖아. 어떻게 맞아요? 그죠?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합격선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도 확실히 교육학 점수만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어렵긴 한데 지금 보게 되면 14점 정도. 대략 14점. 좋으면 15점. 15점이 넘는 점수는 뭐 일부 있긴 있겠지만 본인 14점, 15점 정도를 예측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6, 17 정도 좀 안정적인 교육학 점수로 보죠. 물론 그 이하 점수도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18점인데 떨어지신 분도 있으세요. 교육학. 그렇긴 한데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좀 14, 15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되게 막 그죠? 막 불쾌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뭐 그러진 않으시죠? 일단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좀 2차를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건 아닌가? 그렇죠? 같이 볼게요. 그래서 문제 같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확실히 작년 문제보다는 문제를 조금 더 고심하고 낸 흔적은 보여요. 작년에 내고 나서 되게 내부적으로도 되게 수치스러웠나 봐요. 작년 문제 좀 부끄러운 문제였죠. 다음은 A중학교의 학교교육 계획서 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분임 토의 결과의 일부를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문제 상황 자체도 저희 수업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올해 그 교육 행정 쪽이랑 교육 과정 쪽의 가장 큰 이슈가 학교 자치제였거든요. 그래서 학회 할 때마다 교육 자치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자치제 관련된 영역들 열심히 보자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문제 상황 자체가 교감과 교사들이 이제 학교 경영 계획을 같이 작성하고 있죠. 이거는 그죠,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MBO의 성격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작년 문제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세부적인 걸 물어보는 건 아닌데 하나하나 항목을 하나 다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특성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5개를 물어봤지만 실제로 5개를 물어보면서 너무 좁은 영역들만 건드린 게 아니겠느냐, 조금 더 크게 물어봐야 이게 정말 논술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서도 조금 넓은 영역들을 같이 보고 있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A중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 첫 번째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라. 이건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감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교육. 두 번째 교육 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의 제시 방안,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각각 3가지씩 설명을 하라. 3가지씩 물어보면서 4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부분 점수가 있는 문제. 이렇게 되면 4점을 주는데 3가지를 물어봤죠. 3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 그거보다는 3개를 다 쓰면 4점. 그중에 2개를 쓰면 3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 자체가 물론 이제 한 점도 안 주는 거지. 하나도 다 못 썼다. 하나도 쓰지 않고 항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다. 그럼 전체 감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약간은 높게 줄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 내면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었나 봐요.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지나치게 또 낮게 나오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4가지를 총 16점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세시문 보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목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목적.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 정신 개발, 답이 나와 있어요. 자유교육의 목적이에요. 자유교육에서 강조를 하는 가장 큰 교육의 목적은 합리적 정신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유교육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쌤이 있으셨더라도 제 시문을 꼼꼼히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 왠지 이거는 뭔가 되게 현실적인 문제랑 약간 동떨어져 보이는 고귀한 가치, 이상 등등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쓰셨으면 충분히 점수가 나가요.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입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시행으로, 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 보상제,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행동주의적으로 봤을 때 외제적 보상물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을 실시했었다는 겁니다. 이들 교과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학교가 추구한 게 뭐죠?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었었죠. 근데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 되지 않고 반별 경쟁에서 이기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반별 경쟁에서 이긴다, 포상을 받는다, 전부 다 외제적 동기, 외제적 보상물에 의해서 학습을 했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게 6월 달에 나왔었던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 추가 시험이 있었잖아요. 추가 시험 문제 중에 보면 행동주의적으로 행동 교정하는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행동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행동주의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사례, 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봐도 이런 외제적 보상물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들도 있어요. 전형적으로 외제적 동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외제적 보상을 통해서 동기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항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가게 되면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제적 가치만을 추구하게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내재적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의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고 목적이 잘못됐고 보상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 방식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즉 자유교육에 이상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원래 이 학교가 추구했었던 합리적 정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그대로 맞닿아 있는 가치였어요. 그걸 본래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기본 구조는 좀 이따 예시개요 보시면 확실히 나타나지만 자유교육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개수가 3개, 4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자유교육의 개념 명확하게 쓰고 이게 왜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히 서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합리적 정신의 개발, 이성의 개발 이런 거 쓰셔도 틀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항목. 다음으로 교육과정 설계 방식 및 수업 전략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입니다. 자, 목적, 과정, 수업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가치, 철학적인 부분에서 먼저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철학에 입각해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지 과정을 접근을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수업 장면에서 전달하게 되는 교수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문제가 훨씬 더 조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철학, 과정, 내용, 그리고 방법, 교수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에 행정을 그렇게 끼워 넣은 거죠. 근데 이게 베스트예요.
이 정도까지 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 가장 잘 만드는 문제의 형식이라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여기 5개 항목을 내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생활지도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이라든지 그런 정도 영역이 끼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특히 행정을 끼워 넣기에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 공부할 때 맨날 강조하는 게 나올 법한 부분은 정해져 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전문성 얘기밖에 없다. 교사 전문성 얘기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학습 조직 부분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교사 전문성이에요. 학습 조직 이야기를 하면서. 자, 교육과정 설계 방식 측면에서 종전의 방식은 지금까지 쭉 주로 써왔던 과정 설계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힌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평가보다 수업 계획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교사가 교과의 학습 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평가를 가장 마지막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용에 휘둘려서 내용에 따라서 평가 내용이 설계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표에 따라서 평가가 설계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계하고 목표에 따라서 과정, 내용 자체를 다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설계를 하게 되는 게 문제였다. 목표를 측정할 수가 없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워드 설계가 됩니다. 백워드 설계가 맞습니다.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방식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백워드를 찾으실 수 있고요. 타일러를 가지고 쓰셨더라도 타일러가 그래도 목표 중심 모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어찌되었건 열심히 강조를 하셨으면 그래도 한 1점? 일부 점수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그다음에 또한 수업 전략 측면에서 볼 때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제 제시 방법, 이거 가지고도 동기 이론은 되게 많이 봤는데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데 동기 이론을 가져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학습 과제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를 물어보니까 못 쓰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여러 동기 이론들을 봤을 때 저희 수업에서도 강조를 했었지만 유일하게 수업 설계를 할 때 설계 지침을 제공해주는 이론은 켈러의 악스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론들은 동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켈러의 악스 이론은 동기 설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은 학생의 동기 상태를 설명하는 심리적 이론들이에요. 저희가 동기 이론 공부할 때 교육 심리학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큰 관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끝이에요. 근데 켈러의 악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라고 설계 지침을 제시하는 설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들에 따라서는 악스 이론이 그 학습 교육 심리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교수 설계 이론의 한 세부 항목으로서 악스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이론가들 역시 교수 학습 전공하신 이론가들 역시 악스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엔 켈러 제자분이 굉장히 많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기 파트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켈러의 악스 이론이 맨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물론 굉장히 그 동기 설계를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빼어난 이론이긴 한데 세부 전략들을 보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이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항목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기 이론, 켈러의 이론을 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평이했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요소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셨으면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내년에는 이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제 제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서 요 지금 과정과 교수 설계 파트 얘기를 했죠.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념을 얘기해 줬죠. 여기서 개념을 보시면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학습 조직이 학습 조직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까 봐 그냥 학습 조직이라고만 띡 주면, 왜냐하면 이걸 주로 지금까지 안 다뤄왔어요. 학습 조직 이야기를 객관식 교육학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5급 시험에서도 학습 조직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행정관들을 뽑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조직 이야기 별로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학습 조직은 전통적으로 교육행정 분야에서 다루긴 하나 HRD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의심스러운 게 제가 그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평생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 전공자들이 딱 두 부류로 분류가 돼요. 평생교육 할 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고 HRD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업교육 쪽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그냥 기업교육 파트에서 인재 개발하는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학습 조직 개념은 거의 HRD의 영역에서만 주로 다뤄왔었던 영역이에요. 기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땐 되게 중요하게 학습 조직 만들어야 되고 또 COP 얘기 많이 하거든요. COP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기억나는 건 그 HRD 수업 들을 때 학습 조직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지만 학교 조직 얘기를 하면서 학습 조직을 그다지 많이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이제 최근에 와서 학교 조직의 특성 얘기를 하면서 개별 구성원들이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적인 그 마인드가 개별 학교 경영이라는 그 관점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학습 조직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게 된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온 이야기다 보니까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아마 이게 그렇게 친숙한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고 구축 원리를 3가지를 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학습 조직에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특성들을 정확하게 찾아 썼느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진짜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학교를 학습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온 답이 있잖아요. 그 나온 답을 3가지를 명확하게 쓰기만 했으면 점수를 줄 수도 있을 법한 부분이에요. 예시 개요를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험에서 5가지를 물어봤던 것과 달리, 그리고 6월 시험에서도 5가지를 물어봤었어요. 그것과 달리 이번엔 4가지를 총 16점으로 배점을 해서 얘기를 한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했으나, 이게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력이 지금 4점으로 준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무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크게 봤더니 결국 그거죠. 형식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용의 논리성이라든지, 맞춤법을 그래도 틀리는 건 위험해요. 좋진 않아요. 계속 꼼꼼하게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답안을 보게 되면 서론이나 결론을 안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작년 첫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서론도 제대로 쓰지 않고 결론도 쓰지 않고,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 첫 번째 주제 얘기하고 막 결론에서 마지막 주제 얘기하면서 정리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연습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파트 있죠. 학습 조직. 이거 결론에 쓰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안 쓰신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4점 중에서 한 2, 3점 정도가 감점이 되겠죠. 이제 그 정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가면 다음번에는 몰라요. 이게 지금 16점이잖아요. 지금은 16점이지만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16점에서 이번에 4문제 4점씩 들어갔으니까 6항목까지도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 5개, 6개 정도. 근데 4, 5개, 6개 이상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배점은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4개를 써보시니까 5개로 연습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쓰기가 편했죠.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쓰실 때 안 편하셨어요? 어렵게 쓰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쓰기가 어렵진 않았잖아요. 그죠? 못 쓰는 건 아닌데 내가 쓰는 게 맞다는 보장은 없어. 이런 기분으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작년 시험이 오히려 너무 약간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술 시험은 약간 또 모호해야 맛이에요. 모호하고 좀 이렇게 애매해야 쓰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면서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셨고요. 이제 풀이 보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배점 요인이 바뀌었다. 문제 설명 부분에 보시면 항목이 4개로 줄어들었다. 대신에 접근 방식이 약간 광범위해졌다. 무엇을 가지고 뭘 논의를 해라 라기보다는 약간은 범주가 높은 데서 직접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작년 시험은 하나하나 다 찍어줬잖아요. 그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형성평가를 가지고 논의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논의의 개념을 다 줬는데 이번에는 중개 자유교육은 좋죠. 자유교육도 좋고 학습 조직도 좋죠. 근데 그 중간에 나와 있었던 과정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동기 설계 부분을 구체적인 이론을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찾아서 쓰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별력을 높이려고 나온 문제예요. 6월 시험에서 5개 중에 한 항목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5개 중에 하나가 그 비행 이론 찾는 부분이 제시문을 보고 어떤 비행 이론이 나오는지를 찾아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거보다 약간 더 세련되게 나온 형식이에요. 이번 형식이. 그래서 단순히 찾아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올해 시험보다 작년 시험에 더 비슷한 문제가 많았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냈던 문제에서 비슷한 게 많았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잖아요. 예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내는 거다 보니까 논술 시험을 보통 이런 식으로 내니까 답을 주고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시문을 보고 보통 거기에서 찾아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는데 작년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쉽게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보니 오히려 더 작년 유형이 더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찾아가면서 그 문제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유교육을 매개로 한 교육의 목적 논의는 교육의 이해 그리고 교육 철학 영역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교육 과정 설계는 과정, 학습 동기 위한 학습 과제 제시는 교육 심리 교수 이론의 영역, 학습 조직의 항목은 행정. 자, 세부적인 매개 개념을 제시한 항목은 학습 조직 정도고 나머지는 상위에 일반적인 개념을 주고 세부 이론과 개념을 직접 찾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 공부의 정도에 따라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좀 모호한데? 라는 느낌을 받아도 못 쓸 주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험 직전에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첫 시험이 있고 나서 공부 방법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교육학 안 해도 돼. 하나 안 하나 비슷해.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되게 잘 받았대. 공부했는데 별로 안 나왔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엔 공부 안 하고 하반기에 이제 직전에 뭐 7, 8월, 9시월부터 해서 공부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꼭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좀 오래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손에 잡고 책을 계속 읽더라도 계속 보면서 정리하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길게 필요한 시험인 건 맞아요. 지금 형식 자체가. 자,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해당 항목들에 대한 세부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쌤들 다 잘 아시죠? 아시니까 일부 항목들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유교육 나와 있습니다. 자유교육, 저희가 자유교육은 자유교양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인문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대학에 인문대를 가면 리버럴 아츠라고 적혀 있잖아요. 인문대학의 표기 보면 칼리지 오브 갑자기 리버럴 아츠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인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인문대에서 흔히 하고 있는 그 전공들을 보시게 되면 그 전공들이 전부 다 자유교양교육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과들입니다. 뭐가 있죠? 인문대 가면 철학과 대표죠. 인문대의 얼굴 철학. 그 대부분 그 가족의 친지분들이 너 지금 대학에 어디 가니? 대학 어디 갈 거니? 무슨 대학교 철학과 갈 겁니다. 그럼 대부분 너 무슨 철학관 차리니? 이런 되게 재미없는 농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뭐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뭐 미학 이런 것들이 있는 학과가 인문대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학과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공통점이 있죠. 어떤 거예요? 먹고 살 길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 느낌을 주는 학과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세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랑 약간 떨어져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인간의 가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 학문들을 하는 게 그 인문대에서 하는 것들인데, 자유교육, 자유교양교육, 전통적인 인문교육이 강조를 하는 가치가 그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유교육 개념을 인문주의적 교육관과 자유인의 교육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유인의 교육 파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자유인의 교육에서 두 번째 파트, 원천적으로는 제도적 의미의 자유인을 위한 교육에서 유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도덕적 의미의 자유인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자유교육, 자유교양교육의 개념은 그리스 시대, 저희가 서양교육사 공부하시게 되면 소크라테스부터 그리스 교육 공부하시잖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자유인이 있고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의 대상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 자유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규정이나 법칙이나 혹은 사회적 제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억압, 강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강압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합리적 정신이에요. 그래서 합리성,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자유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통적인 개념이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노예라든지 자유인이라든지 뭐 실제로 지금 뭐 유엔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노예가 엄청나게 많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속박당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들이 엄청 많다고는 하나, 저희가 그냥 공식적으로는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가 없고 다 자유인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서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정신이 자유로워서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뭐냐? 사회적으로 남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맨 마지막 줄.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합리적 마음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교육, 직업교육, 그런 실용적인 교육과 구분되는 인간의 이성 개발과 함양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교육을 전부 다 자유교육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좋은 성적을 너희 반이 1등 했으니까 이번에 상품권 줄게. 상품권은 되게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등한 반에 대해서 선생님이 상품권을 준다든지, 문화상품권 같은 거, 뭐 백화점 상품권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주면 좋을 텐데, 그죠? 엄마가 더 열심히 하라고, 뭐 공부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뭐 그 외식 상품권 그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 보통 받아가지고 책을 사서 보라고, 원래는 그죠? 문화활동을 하라고 준 건 대부분 다 이제 게임 머니로 이렇게 다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그런 상품권은 되게 많이 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외재적인 가치를 위해서 1등 하려고, 그래서 내가 빨리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더 많은 리워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교육들은 전부 다 자유교육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퇴색되는 거죠. 수단이 되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들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들은 원래는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교육만 하면 안 돼요. 굶어 죽어요, 전부 다. 젊어 굶어 죽고 직업도 못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생각만 할래. 난 산에 들어가서 철학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자유교육의 가치를 이런 문제에서 지금 강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위긴스와 맥타이의 후진 설계 뭐 이건 잘 알고 계시죠? 그 왜 끝나고 나서 막 찾아보셨죠? 진짜 이걸까? 이러면서 막 내가 이걸 썼는데 이게 맞을까? 나 왜 이걸 안 썼지? 진짜 그게 맞을까?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닐 거야. 이러면서 막 찾아보시면서 꼬투리를 찾아보셨죠?
자, 위긴스와 맥타의 후진 설계 모형, 최근에 인기 있는 모형입니다. 모형 2005년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모형이에요. 뭐 1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따끈따끈하냐. 그래서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이론이 잘 없습니다. 2000년대 나온 이론조차 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막 최신 이론 86년도에 나왔고 막 그다음에 막 최신판인데 막 2002년도판 이런 그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5년도 모형이라서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나온 핵심 이론이죠. 핵심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뭐랑 뭐가 바뀌었다? 내용 설계와 평가 설계가 뒤바뀌어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구성 절차,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락할 만한 증거의 결정,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 위긴스의 백워드 설계 모형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예전에 전통적인 모형들은 평가 설계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가 목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종속됐어요. 그러니까 쌤들도 학교에서 과정 설계를 하시고 진도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도를 빼시고 중간고사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내세요? 수업 시간에 한 걸 내죠. 그러니까 그 원래 가르쳤어야 하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가르쳤어야 하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못 가르치죠. 원래 그렇게 되면 이상적인 수업인데 실제로 목표한 바와 딱 합치되는 수업을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할 때는 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수업을 한 가르친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였거든요. 저희가 내신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제, 즉 규준 참조 평가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운영됐었기 때문에 목표에 합치를 하느냐 여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1등이냐 누가 꼴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서열만 잘 매겨주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험이었는데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성취평가제로 바뀌게 되면 준거참조평가가 되면서 목표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면 성취평가제 들어가게 되면서 성취평가를 하기 위해서 성취평가 목표, 성취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문제 개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중간고사 내거나 기말고사 문제 내면 그 시험 기간이 있죠. 출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교무실 딱 닫아놓고 학생들 출입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 막 문제 내잖아요. 미친 듯이 막 여러 참고서들이나 막 해서 문제 내가지고 내가 수업에 이거 했었나 안 했었나 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보기 예시 조금씩 바꾸잖아요. 내가 실제 수업했던 내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서 내고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낼 수가 없죠. 그렇게 낼 수가 없고 먼저 설정되어 있는 성취 기준에 따라서 평가 문제를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업 내용 자체가 그 이탈하지 않도록 그 성취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측면이 됐어요. 성취평가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 과정 설계 방식이 백워드 설계가 돼요. 후진 설계 모형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합치하는 평가 문항들을 미리 개발을 하고 그 평가 문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수업을 해야지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 목표, 내용, 평가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겠죠. 되게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이전과 달리 이 성취평가제 들어가게 되면서 백워드 설계가 같이 많이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성취평가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평가 파트가 문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취평가제 부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성취평가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중요해지게 되는 교육 과정이 백워드 설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켈러의 악스. 이건 다 잘 알고 계시죠? 악스가 가지고 있는 세부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다를 쓸 필요는 없었고 당연히 3가지만 쓰면 되니까. 근데 과제 제시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만 찍어서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예시 개요 볼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볼 필요가 없죠. 악스 다 잘 아시죠? 열심히 공부하셨죠? 동기 파트는 꼭 나올 거야. 그다음에 학습 조직입니다. 저게 실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 기본 교재에 있었던 항목입니다. 자, 학습 조직의 개념, 일상적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며 스스로 발전하며 하여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그죠? 그러니까 문제 나와 있었던 개념이랑 거의 유사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HRD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여기 나와 있는 생게예요. 피터 생게.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는 그 쪽에서 아예 책을 번역해가지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할 정도로 피터 생게가 가장 유명한 학자고 많이 쓰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 생게가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구축의 원리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보시면 규범이 개인적 자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다. 업무에 대한 의미 부여와 판단은 관리자가 아닌 전문가인 동료들과의 관계. 자, 개별 구성원들이 전부 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조직에 속해 있는 교사들은 교수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죠. 저희가 학교 조직 특성 공부를 할 때 전문적 관료제라든지 뭐 이완 조직이라든지 이중 조직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특성이 교사는 전문가다. 전문가로서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직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구축하기 위해 그래서 이루어지며 초점은 문제 발견과 해결 그리고 개선을 위한 지식의 습득에 두는 조직으로서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결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자체 선생님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교장선생님이 와서 딱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들이 항상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소양, 자 키워드 들어가죠. 전문성입니다. 전문적 소양, 세계관,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같이 공유되어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빼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비전 공유, 공유된 가치 나와 있죠. 비전, MBO 이야기할 때도 나오는 거죠. 목표를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학습, 같이 공부하는 거, 뭐 생각, 동료 정학 같은 거 생각나시죠? 팀학습, 시스템적 사고, 여기서 원래 시스템 사고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조직적 사고가 필요한 거. 이 중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행정 파트 공부하시면서 교사관이라든지 전문직관이라든지 학교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교사 동기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강조됐던 부분들을 볼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들이 딱 보이죠. 전문성, 그리고 공유된 가치, 비전 공유, 공유하고 있는 목표, 그리고 그 동료들끼리의 관계, 팀학습 파트 이 정도,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의도한 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전문성은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문성 부분과 뭐 목표를 공유해야 된다,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파트예요. 나머지 하나로 뭐 자발성, 주도성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진짜 한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문성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전문성이 가장 큰 구심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조직 이야기도 조금 하기가 무리가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성. 예,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입각해서 예시 개요를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서론 결론 쓰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냥 쭉 스토리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주제였어요. 자, 개별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학교 경영의 방향을 단위 학교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문제 제시문 역시 학교의 교육 방향과 교사들의 근무 상황에 대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에 나타난 교사들의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자유교육에 입각한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의 특징,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과제 제시 방안,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심플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자유교육 들어가 있고 자유교육의 특징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교육의 목적 이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유교육의 개념이 뭐냐? 자유인을 위한 교육이다. 자유인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다.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 기술교육과 구분되며 사회적 유용성에 관계없이 인간의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내용보다는 활동의 과정 운영 원리, 즉 방법적 원리가 더 강조된다. 방법적 원리에서 인간의 그 합리적 사고 능력이 획득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도 해설이에요. 형식도 해설도 많이 쓰셨죠. 형식도 해설 쓰시는 거 좋아요. 자유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형식도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내용을 배우는 방식,
내용을 담는 그릇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강조를 하는 게 형식도야설이기 때문에 형식도야설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징, 합리적 마음의 개발, 이성, 도덕성, 합리성의 개발 반복되죠. 뭐라도 쓰시면 좋아요. 인문주의적 교육관에 해당한다. 자유교과, 7자유교과 얘기도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그 쓰시는 것도 좋아요. 원칙적으로 그 7자유교과에서 강조를 했었던 그 자유교과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항존주의, 교육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항존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실존주의에서 강조를 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도 보이고 있다. 본질주의 쓰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시던데 본질주의는 조금 걸립니다. 애매합니다. 본질주의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유교과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자유교과, 기본교과들, 본질교과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맞는데 그걸 가르치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자유교육이랑 조금 맞진 않아요. 그래도 본질주의를 썼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맞진 않아요. 항존주의가 가장 맞아요. 조금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유교육의 목적, 자유인의 육성 당연하죠. 이를 위해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가치를 강조한다. 내재적 목적, 가치 이거 많이 쓰셨죠. 이거 쓰시면 맞아요.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했나 그래서 답답해지는 맞아요. 내재적 목적 쓰시면. 그래서 교육활동 그 자체를 통해 얻게 되는 합리성의 발달, 지식의 형식, 자율성, 신장 등이 근본적 목적이 된다. 이런 것들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고 사례에서 교육 개념 자체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유교육의 가치와 이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인 측면, 그다음에 외제적 보상에 치우친 측면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자유교육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교육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파트. 제가 이번에는 이 부분을 위긴스와 맥타이, 그 다음에 타일러 두 개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타일러로도 어떻게든 구제를 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가능하긴 한데 백워드가 맞아요. 백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 평가 계획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정도 확인하는 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한다는 부분이 바로 평가 계획 단계를 앞당겨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근거도 써야 돼요. 왜 해당하는 사례에서 백워드 설계를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거, 백워드 설계를 쓸 수가 있다. 백워드 설계를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라고 근거를 써주시는 거. 자, 백워드 설계 2단계, 3단계 역전됐다. 자, 특징.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시작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다. 목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중심 모형이라 그러면 맨날 타일러만 생각을 하잖아요. 타일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목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달성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은 오히려 타일러보다는 백워드.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바라는 결과의 확인 요거는 이제 3단계 써주실 수 있고 자 근거로서 특성 평가 설계가 내용 설계에 앞서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평가 계획이 가능하고 목표와 평가에 합치하는 내용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내용, 평가가 일치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성. 마지막으로 추가를 한다 그러면 성취평가제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다음에 타일러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과제 제시 방안. 먼저 악스 모형에 근거해서 악스는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의 4요소로 동기 설계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동기 설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다. 흥미를 유발하는 과제 제시를 위해 이 모형의 세부 전략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제시 방안만 쭉 써놨어요. 일반적인 흥미 유발 방안이 아니라 과제를 제시하는 것만 관련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때문에 쓰시는 분들 중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거나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악스에 나와 있는 거. 근데 보면 과제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항목이 있고요. 과제 제시하는 거랑 관련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제시되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 먼저 시청각 자료를 통한 학습 과제 제시. 이거는
주의 집중 전략 중 지각적 주의 관계에 해당하죠. 시청각 자료 쓰는 거. 그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 과제 제시. 이건 탐구적 주의 관계 되겠죠. 내용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친숙한 사례나 인물 등을 활용하는 학습 과제. 이거는 관련성 전략 중에서 친밀성. 그다음에 실제 생활의 필요나 가치의 강조를 통한 학습 과제. 이건 필요나 동기와의 부합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성취 가능한 활동을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과제를 제시를 할 것. 성공의 기회 제시.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학습 과제 난이도와 활동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거. 이거는 자신감 전략 중에서 개인적 조절감. 이건 나중에 쌤들이 2차 하실 때도요. 그 수업 실현하실 때도 최근에 되게 많이 보는 거야. 학생들 난이도. 난이도라기보다는 성취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 수준이 달랐을 때 그 다른 학생들이 똑같은 과제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제를 주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평가 요소에 많이 포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악스 이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성들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 특성 사항에 근거를 해서 보게 되면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악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쓰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다양한 시청각 매체들 그다음에 학생의 도전감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 근접 발달 영역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접 발달 영역 내에 있는 과제를 주는 것이 학생들의 흥미 이런 거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수행 목표보다는 숙달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있는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여기 쓰셨을 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론들을 활용해서 쓰시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문제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 흥미 유발을 위한 과제 제시를 물어봤어요. 학습의 효과성, 기억이 잘 되는 거, 전이가 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해 저게 뭐지 재밌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를 하는 방법이 물었던 거지 실제로 학습이 잘 되는 방안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걸 쓸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그 간의 뭐 수업 그 나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작동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결합시키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정교화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게 사례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안을 쓰신 방향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있느냐면 흥미를 유발하는 쪽이 아니라 학습이 잘 되는 쪽, 기억이 잘 되는 쪽으로 쓸 가능성이 제법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방향이 좀 맞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학습이에요. 학습 자체 기억, 암기가 잘 되게 하는 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게 아니라 단순한 흥미 유발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쓰더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학습이 잘 된다든지 기억이 잘 된다든지 오래 유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 방향은 완전히 딱 맞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채점하면서 점수를 크게 잘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요 지금 그 학습 과제 제시 부분은 점수를 제법 잘 줄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잘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잘못 쓰게 되면 거기서는 좀 감점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쓰다 보면 그렇게 많이 썼을걸요. 그다음에 학습 조직. 학습 조직은 일상적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며 스스로 발전하여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교 조직의 특성을 논의함에 있어 이중 조직, 전문적 관료제, 이완결합 체제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피터 생게 의하면 전문적 소양, 세계관, 비전 공유 등등을 구축 원리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구축 원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전문성, 비전 공유, 자 이거는 목표 공유라고 보셔도 좋고 공유된 목표, 공유된 가치 등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팀학습. 근데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쓸 법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용어로 딱딱 박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이고 행정 파트 공부하시면서 강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문성.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 장학과 현직 연수 통해서 교사 업무,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개별 교사들이 신장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석 교사가 구성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 교수 전문성이라든지 학생을 대하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구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다음에 비전 공유, 학교 전체가 함께 만든 목표를, 이 글에서도 보시면 이 글 자체가, 이 사례 자체가 그거잖아요. 목표를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감쌤이 와서 올해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큰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보이죠.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내시는 분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교감 선생님이 이 가치 자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학습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목표를 중심으로 교장, 교사가 함께, 교감쌤 뺐어. 교장, 교감, 교사가 함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 중심 경영, 기법 등을 활용해서 학교 경영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경영 계획, 그다음에 내년의 목표 등등을 구성원 전체가 같이 논의를 하는 거. 학교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서 목표 결정하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사회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학교 자체를 학습 조직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인사까지는 끌어들이지 않고 학교 내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학습을 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팀학습, 개인학습뿐만 아니라 소그룹 단위로 공동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높은 효과가 달성이 된다. 동료 장학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교과 협의회 등을 통해 교사 집단의 집단적 학습이 필요하다. 수석교사는 팀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하고 그 활동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교사가 할 게 되게 많은데 수업 지도에 있어서 멘토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학교에 있어서도 뭐 그런 역할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석교사가 이 학습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학교가 학습 조직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가 수석교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교육청급에서도 그렇고 교육부급에서도 그렇고 연구 자료들 나오게 되면 수석교사 관련된 연구 자료가 되면 항상 학습 조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석교사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는. 그렇긴 하나 중요한 건 전문성. 그다음에 목표 공유, 그다음에 함께 학습하는 거. 그래서 뭐 동료 장학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해주셨어도 학습 조직 파트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결론. 자유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설계, 방식, 학습과제 제시 방안,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 경영과 교육 전반에 있어 교사들의 참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교사 전문성 신장, 교사로서의 분명한 직업 의식 함양 등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쭉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네. 이런 걸 요구했던 것 같네.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으면 완벽하게 쓸 수 있었을 것, 다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원래 시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시험이 그런 게 보고 나서 돌이켜 보기도 싫잖아요. 내가 한번 봤던 시험에 대해서는 참 보기가 어려운데 그걸 돌이켜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쌤들 다 이렇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이는 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게 이렇게 문제를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부분도 있긴 했는데 풀어보면 또 뭐 이렇게 되게 그렇게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쌤들이 쓰셨던 답안 중에서 그 구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어딘지 어떻게든 연결돼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체크해 보시고 부디 후한 점수를 스스로에게 책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